건강한 장이 사람을 살린다. 에리커 소넨버거의 책을 쭉 읽어나가는 중에 탄수화물은 억울하다. 탄수화물이 왜 억울할까요? 탄수화물은 적이 많다. 요즘 세상에 탄수화물 식단을 한 번이라도 시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에키스 다이어트, 사우스 비치, 다이어트 존 다이어트, 구석기 다이어트 등 탄수화물을 최대한 배제한 각종 식이요법이 줄지어 등장하고, 크리스피 크림 도넛 같은 업체들은 손해가 막심하다며 이런 식이요법을 대놓고 비난한다. 그런데 잠깐 탄수화물을 탓하기 전에 탄수화물이 정확히 무엇인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탄수화물이란 탄소와 수소, 산소가 구성되어 동물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유기물 그룹을 총칭한다. 더 자세히 들어가면은 탄수화물에 속하는 물질이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지만은 여기서 우리는 크게 세 범주로 나누려고 한다. 하나는 인체가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장 미생물청이 소화시킬 수 있는 것, 나머지는 소화되지 않은 채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우선 인체가 미생물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소화시켜서 소장에 흡수하는 탄수화물부터 살펴보자. 당분자 딱 하나로 된 가장 단순한 형태의 탄수화물을 단당이라고 한다. 글루코스나 프럭토스가 바로 그런 단당류다. 단당류는 소화기에서 혈류로 바로 흡수한다. 한편 단당 두 개가 연결된 탄수화물을 이당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락토스와 수크로스가 있다. 우리가 요리할 때 조미료로 쓰는 설탕이 바로 수크로스다. 보통 식품 영양성분에는 단당류와 이당류를 몽뚱그려서 그냥 당이라고 표기한다. 단당이 여러 개 연결되면 다당이 되는데, 이제야 비로소 복합 탄수화물의 구색을 갖춘다. 전분은 이런 다당류 중에 하나다. 그런데 전분은 단당류나 이당류와 다름없이 소장에서 분해되어 대부분 흡수된다. 현대인의 식단에서는 전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개념마다 전분 등이 어린 미은, 밀가루나 빵, 감자, 백미가 주 메뉴로 올라온다. 전분의 대부분은 체내에서 대장에 도달하기 전에 단순당인 글루코스로 쪼개져 전부 혈액으로 옮겨진다. 그래서 대사된 후에 상태면에서 전분은 당이나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식품 영양분도 어디에도 전분 함량을 따로 표시한다는 찾을 수가 없다. 두 번째 분류는 MAC, 즉 장미생물총을 먹이게 되는 탄수화물이다. 사람이 먹는 과체류에는 수천 종류의 MAC가 있다. 그 중에는 단당 3에서 9개가 이어진 비교적 짧은 다당을 올리고당이라고 하는데, 올리고당은 콩류, 전곡류, 다양한 과체류에 풍부하다. 올리고당 대부분은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으로 넘어가는데, 바로 이것에서 장 박테리아가 올리고당을 발효 재료로 사용한다. 비슷하게 전분이 아닌 다당 중에서 과일에 많은 펙틴이나 양파에 많은 이눌류 같은 것은 단당이 적게는 10개, 많게는 수백 개가 이어져 있다. 이 역시 장 박테리아 손에 맡겨져서 CFA로 변환이 된다. 마지막 세 번째 탄수화물은 소화관을 그대로 통과해서 배설되는 부류다. 이 중에 대부분이 다당이며 사람과 장 미생물이 소화시키기 어려운 특별한 화학적 또는 물리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식물 세포벽의 섬유질 성분인 셀룰로스가 바로 그런 반항적인 다당 중의 하나다. 소나 흰개미의 뱃속에 사는 장 미생물은 셀룰로스를 소화시킬 수 있지만, 그러려면 셀룰로스가 음식물이 흔히 사람 장을 통과하는 시간보다도 훨씬 오래 머물러야 한다. 그렇죠. 보통 욕을 먹는 탄수화물은 바로 감미료 성분인 단순당과 너무 쉽게 소화되는 전분이다. 이런 나쁜 탄수화물을 혈당을 확 높인다. 그러면은 이 변화를 감지한 인체는 인슐린을 분비한다. 간과 근육, 지방 조직의 세포들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는 당을 흡수하게 되기 위해서다. 문제는 인슐린이 체내에서 당이 다 소진되거나 글리코겐 형태로 압축 포장되어서 창고를 다 채울 때까지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드는 작업을 중지시킨다는 것이다.
게다가 연이어서 고탄수화물 식품만 먹거나 해서 혈당 수치가 계속 높게 유지되면 세포가 둔해져서 인슐린의 말을 잘 듣지 않게 된다. 그러면 세포들은 인슐린 수치가 어느 정도 높은 상태를 정상으로 알고 무시하기 시작한다. 바로 이렇게 제2형 당뇨병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 지경이 된 사람이 감당해야 할 결과는 위험 수위에 이른 혈당 수치와 그로 인한 심장질환, 뇌졸중, 신부전 등이다. 어떤 음식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을 먹은 후 혈당이 얼마나 빨리 높아지는지를 가늠하는 지표를 당지수라고 한다. 혈류 흡수가 가장 빠른 단당 글루코스의 당지수를 최대치인 100으로 잡고 식품의 당지수를 크게 높음 70, 중간 56, 낮음을 55 이하 세 범주로 나눈다. 보통은 단당이나 이당처럼 소화가 빨리 되는 탄수화물일수록 당지수가 높다. 흰밀가루, 빵, 백미, 감자도 당지수가 높은 식품들이다. 당지수가 중간인 식품으로는 통밀빵, 현미, 껍질을 벗기지 않은 감자 등이 있다. 콩류, 종자류, 도정하지 않은 곡식은 단당과 이당, 전분이 매우 적고 전분이 아닌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당지수가 가장 낮다. 당지수가 높은 것과 낮은 차이에 이것을 잘 보면서, 그런데 당지수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당부하 지수다. 당지수는 탄수화물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높이느냐를 말해주지만 당부하 지수는 일정한 양의 식품의 혈당 상승을 유발할 탄수화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느냐를 의미한다. 가령 호박은 당지수보다는 당부하 지수에 더 주목해야 하는 식품이다. 호박의 당지수는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일회 섭취량을 기준으로 하면 혈당을 높이는 효과가 미미한 까닭에 당부하 지수는 낮다. 채소는 대부분 MAC 함량이 높아서 당부하 지수가 낮다. 우리 가족은 찌꺼기, 삶은 풋공, 요거트에 얹은 신선한 과일과 견과류, 후무스를 곁들인 전곡빵을 즐겨 먹는다. MAC를 풍부하면서도 당부하 지수가 낮기 때문에 평소에 인터넷을 통해 기준 섭취량당 당부하 지수가 낮은 식품과 간식류를 알아두면 장을 보러 갔을 때에 오래 고민하지 않아도 되어서 편리하다. 장미생물과 영양성분표. 장미생물과 영양성분표. 간만에만 먹고 식품의 영양가를 하나하나 따지려 하면은 머리가 지끈거린다. 광고 문구든 성분 목록이든 포장에 인쇄된 단어를 하나하나 새겨서 읽다 보면은 그냥 누군가 이걸 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는 한마디로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히 든다. 아무리 쉽게 쓰여 있어도 효능효과 설명이 정말인지 아닌지 눈길을 끌기 위한 후풍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심지어는 이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 많은 제품의 성분 목록을 모두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저 손에 있는 물건을 다시 진열대에 조용히 내려놓게 된다. 미국 FDA가 강조하는 식품 영양성분표의 취지는 소비자에게 식품의 영양 정보를 간단하면서도 표준화된 형식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 표에는 흔히 칼로리와 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단백질, 총, 탄수화물의 함량 순서대로 적혀 있다. 대부분의 숫자는 칼로리 숫자와 지방과 당 함량만 눈여겨보고 나머지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 그리고 불행히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두 가지 탄수화물 정보, 즉 당지수와 MAC 함량은 라벨이 나와 있지도 않다. 이 정보 없이는 앞에서 구구절절 설명한 탄수화물 종류를 자세히 알더라도 장미생물총에게 먹일 만한 착한 탄수화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데 말이다. 영양성분표에 기재하는 총 탄수화물의 양은 이렇게 계산한다. 먼저 식품 샘플에 무게를 달고 여기서 단백질, 지방, 수분과 다 태우고 남은 재, 철분이나 중탄산염과 같은 무기물 분자들의 무게를 뺀다. 즉 탄수화물의 약은 측정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성분의 값을 빼서 외돌로 가늠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알았어. 당지수. 식이섬유의 정의는 해석하는 단체마다 다르다. 어디서는 MAC처럼 식이섬유가 장미생물총이 발효시키는 물질이라고 하고 또 어디서는 장미생물총과 무관하다고 한다. 이렇게 통일되지 않은 용어 정의와
더불어서 식품 중에서 식이섬유 함량을 측정하는 표정 방법이 없다는 사실도 애꿎은 소비자의 혼란만 가중시킨다. 유엔사나 FAO에 의하면은 영양성분표에 표기할 식이섬유 함량 측정 방법에 최소 15가지가 넣는다고 한다. 게다가 어떤 검사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 수치가 미묘하게 달라진다. 언젠가는 대장 미생물로 발효 작업을 독려하는 특정 탄수화물 즉 MAC가 식품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검사법이 나올 것이다. 사람마다 장미생물청 구성이 다르고 장미생물청 자체가 환경 변화에도 민감한 까닭에 그런 검사법으로 확인할 수치도 결국은 추정에 그치기는 할 테지만 어쨌든 현 시점에서는 장미생물청에 초점을 맞춰서 MAC 측정하는 검사법이 개발될 때까지 그저 식이섬유 함량에 기대는 수밖에 없다. 식이섬유의 정의와 측정법을 둘러싼 논란보다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평소에 자주 먹는 가공식품들이 식이섬유가 한 톨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가공식품은 특히 정제 밀가루와 설탕으로 만들어지는 까닭에 장미생물청이 먹을 만한 영양소가 전혀 없다. 한마디로 사람은 살찌우고 장미생물청은 굶기는 것이다. FDA는 성인 남성은 하루에 38g, 성인 여성은 29g의 식이섬유를 섭취하도록 권장한다. 하지만 미국인의 하루 식이섬유 섭취량은 평균 고작 15g에 불과하다. 자, 이렇게 해서 대장염의 원인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곧장 식이섬유를 보충해주면 점막에 달라붙어 있던 녀석들이 금세 위쪽으로 내려오는 음식을 향해서 달려가게 된단 말이죠. 장미생물청을 위한 탄수화물 MAC. 앞서 식이섬유라는 표현에 모호함이 있으니 장미생물청이 먹을 거라는 관점에서 MAC라고 딱 집어 말하기로 했다. MAC. 다시 한번 설명하면 MAC. MAC는 과철, 곡류, 곡물 등의 식물에 들어있는 성분으로 장미생물청이 발효시키는 탄수화물이다. 그런데 영양제나 각종 먹을거리 식이섬유 성분에는 장미생물청이 이용하지 못하는, 그래서 대장에서 발효되지 않는 탄수화물이 섞여 있다. 이런 식이섬유는 변의 부피를 늘려서 수분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물어서 장을 부드럽게 통과하도록 하기 때문에 변비해소에 효과적이다. 하지만 장미생물청을 먹여서 살리고 녀석들로부터 SCFA를 얻으려면 이런 식이섬유보다도 MAC를 반드시 먹어줘야 한다. MAC를 많이 먹으면 장에서 발효가 덜 활발히 일어나고 SCFA도 더 많이 생성된다. 그뿐 아니라 어떤 MAC를 보급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미생물 집단이 번성할지, 장미생물청 구성원이 얼마나 다양해질지, 이 작은 생태계가 어떤 능력을 발휘할지가 달라진다. 만약에 이늘른이 풍부한 양파를 많이 먹는다면 이늘른 발효 전문가인 미생물이 다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사과는 백티를 분해하는 박테리아의 개체수를 늘리고 밀가루는 아라비녹실란 처리 능력을 가진 미생물을 먹여 살리며 버섯은 만난을 특히 잘 먹는 미생물의 번영을 돕는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어서 일단 4가지만 중요한 MAC의 예로 들었지만은 사실 모든 식물에는 장미생물청이 좋아하는 다양한 MAC가 들어있다. 현재로서는 식품 샘플을 가지고 이들 MAC의 함량을 단백질처럼 간단하게 측정할 방법은 없다. 게다가 장미생물청의 개인차까지 감안하면 사람에게는 완벽한 MAC가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안 맞을 수도 있다. 2010년 한 연구진이 포르피나제라는 효소를 가지고 연구를 실시했다. 이 효소는 김에 들어있는 다당을 분해한다. 회를 싸거나 다양한 일식 요리에 고명으로 얹어 먹는 회조리인 김에 특별한 다당이 들어있는데 이 다당을 분해하는 것이 바로 포르피나제다. 자연의 김을 먹는 해양 박테리아에는 이 김 분해 효소를 만들라는 명령을 내리는 유전자가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장 박테리아도 이 유전자를 가졌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장미생물에서 해조를 분해하는 효소가 도대체 왜 필요한 걸까? 그 답은 일본인과 서양인의 장미생물 총개념, 즉 마이크로바이옴을 비교 연구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일본인에게 있는 이 유전자가 서양인에게는 없었던 것이다. 역사상 어느 시점인가 일본인의 장미생물총이 이 새로운 식량물을 이용할 능력을 획득한 것이 분명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가장 가망성이 높은 추측은 해양 박테리아가 긴 자극이 얻어서 사람 뱃속에 끌려 들어왔다는 소리다. 음식을 만들 때 너무 깔끔한 척하지 않는 것이 유익한 환경 미생물을 만나는데 얼마나 유리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대목이다. 이 해양 박테리아는 아마도 대장에 도착한 뒤에 자신의 유전 물질을 장에 상징하는 박테리아에 전해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장미생물청은 새로운 능력을 얻은 것이다. 해조를 먹는 장미생물의 얘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된다. 첫째는 마이크로바이옴은 인간 기능과 달리 환경 변화에 금세 적응한다는 것이다. 이 점을 이용하면 끼니 때마다 채소만 잘 골라 먹어도 장미생물총 구성원을 원하는 대로 바꾸거나 현상 유지할 수 있다. 일본 사람들이 일제히 김을 그만 먹는다고 상상해보자. 그러면 일본인의 장미생물총은 얼마 못 가서 김 분해 능력을 잃고 말 것이다. 둘째는 마이크로바이옴 전체적으로는 유전자 종류가 천문학적으로 많다고 해도 각 미생물 개체는 자신이 쓸모있게 자주 사용하는 유전자만 계속 보존한다는 것이다. 사실 녀석들이 현재 지닌 유전자들을 계속 갖고 있으려면 분열할 때마다 복사해 내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해야 한다. 그런 까닭에 미생물은 체력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쓸 것만 줄여서 몸을 가볍게 한다. 부자 장 미생물총, 가난한 장 미생물총. 만약에 MAC의 종류와 양이 장 미생물총 구성을 결정하는 게 사실이라면 서양인처럼 MAC 섭취가 줄면은 장 미생물총도 그에 맞게 적응한다는 말도 논리적으로 들어맞는다. 다양한 국적의 과학자들이 모인 연구팀인 덴마크 사람 292명의 마이크로바이옴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를 2013년에 발표했다. 연구진은 사람들을 마이크로바이옴의 유전자 종류가 다양한 집단과 유전자가 몇 종류 들어있지 않은 집단,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눴다. 이들을 편의상 부자 마이크로바이옴 그룹과 가난한 마이크로바이옴 그룹이라 칭하자. 그런데 부자 그룹은 장에 염증을 앓으시는 균주가 더 많고 더 날씬한 반면에 가난한 그룹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게 흔한 염증을 일으키는 균주가 더 많고 비만의 비중이 높았다. 그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이나 발암물질을 만들어내는 대사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도 후자 집단에서 더 컸다. 즉 가난한 마이크로바이옴 그룹의 사람은 제2형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 간질환, 암에 걸리기 쉬운 특징의 소유자들이었던 셈이다. 더불어 부자 그룹의 마이크로바이옴에는 건강을 증진하는 SCFA 생성에 관여하는 유전자도 더 많았다. 여기서 질문을, 어느 그룹이 앞으로 살찔 위험이 더 높을까? 정답은 가난한 그룹이다. 부자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지는 게 여러모로 바람직하다는 게 자명하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이크로바이옴을 부자로 만들 수 있을까? 같은 주제를 조명한 연구는 또 있다. 프랑스에서 수행된 비슷한 연구에서는 덴마크 연구와 마찬가지로 대상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식단과 마이크로바이옴을 관찰했다. 그 결과 마이크로바이옴이 가난한 그룹은 부자인 그룹에 비해서 과체류를 그리고 당연히 MAC도 덜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연구진은 일단 이 차이를 확인한 후에 마이크로바이옴이 가난한 그룹의 지방 함량과 칼로리를 낮추고 단백질과 섬유질 비중을 높인 식단을 6주 동안에 공급했다. 그랬더니 이렇게 짧은 기간에 사람들의 몸무게가 준 것뿐만 아니라 마이크로바이옴의 유전자 구성이 더 풍성해졌다는 놀라운 변화가 관찰되었다. 다음으로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나 염증 감소와 같은 다른 건강 지표들도 등등하게 개선되었고 말이다. 이 두 건의 연구는 똑같이 비만이어도 누군가는
당뇨병, 심장질환, 각종 성인병 등에 잘 걸리지 않는데 다른 누군가는 쉽게 걸리는 이유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다. 어쩌면 겉으로는 전혀 뚱뚱하지 않은 이른바 마른 비만인 사람들이 이런 병에 걸리는 이유 역시 이것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들 연구 결과가 사실이라면 체중보다는 마이크로바이옴 상태가 서구형 질환, 걸릴 위험을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지표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의미에서 위례는 의사가 환자의 체질량 지수를 재는 것이 아니라 마이크로바이옴을 검사해서 이것이 빈약한 것으로 확인되면 MAC가 보강된 식단을 처방하는 세상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자, 그렇죠. 우리는 모두 미생물을 먹는다. 그 중에서 어떤 것은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의 장미생물 중에서 떨어져 나온 것들이다. 그러나 건강에 이런 균주들이 처음에 우리 장에 적응하고 자리를 잡는 데 필요할 먹거리를 우리가 먹어주지 않으면 이 녀석들은 미련 없이 떠나버리고 만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미련을 두지 말자. 미련을 두지 않고 떠나버린다라는 거죠. 주인하고는 상관없어.